그다음 이제 그 104조는 이제 아주 쉬우니까 몇 가지만 짚고 이제 바로 넘어가 되는데, 이 갑이 이제 시가 1억짜리 객관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제 이 사람이 몹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공공한 상태, 흔히 말하는 궁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때 이제 얘가 기회는 이때다. 이걸 악용을 해서 단돈 3천만 원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물론 이제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지 현저한 불균형이 있냐 하는 것은 104조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 등에 따라 이제 판단할 문제고,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만약에 유효가 되면 상대방에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니까 이 폭리를 규정해서 이런 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해서 무효로 본다. 이게 104조고, 104조는 뭐 때문에 두고 있느냐, 103조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03조를 보는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더라. 도대체 103조에서 말하는 선령과 분고 사일세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뭐냐 궁금하니까 예를 들어놨다. 예를 들면 불공정한 법률 같은 것이 반사질서 법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이다. 따라서 10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공정한 법에서 무효가 되지는 않겠지만 103조에서 반사질서에서 무효가 될 수는 있다. 요 관계가 핵심이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요건이 이제 객관적, 주관적 요건 필요한 것만 언더라 나처럼 있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거기 먼저 첫 번째 언더란 조문 딱 있고, 두 번째 언더란 103조 예시 규정이다. 점검 딱 하고, 그 판례가 2000년 2월 11일로 체크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요건에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읽으면 되고, 핵심은 동그라미 2번인데 여기에 시험에 쏟아나오고, 그러면 증여 같은 경우에도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따라서 104조에서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가 될 수 있는가, 그 얘기인데, 원래 104조는 매매처럼 유상계약의 경우 유상계약의 양당사로 모두가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을 출원하는 것이 유상계약의 특징이 이렇게. 그런데 이런 매매 같은 유상계약이 있어서 이 급부하고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일방이 폭리 취하니까 이걸 규정해서 104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증여로 바꾸면 증여자 일방만 재산 출원하지, 증여는 무상계약이니까 수증자는 재산 출원 안 하죠. 따라서 처음부터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증여 같은 무상계약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가 될 일은 없다. 이 이야기죠.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고 응용을 하니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만 내가 물어본단 말이야. 다시 1번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사를 맡아서 건물 등을 짓는 공사업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시공 능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도급 한도액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시공 능력도 없는데 뭐 1000억짜리 건물 짓고 그러면 부실공사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도급 한도액을 딱 정해놓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도급 한도액을 초과해서 공사를 맡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의뢰한 사람이 알고서 행정관청에 진정을 당했어요. 행정관청에 진정을 했단 말이에요. 갑이라는 건축업자가 도급 한도를 초과해서 공사를 맡았으니까 면허 취소시켜 버렸어요. 행정관청에 의뢰 진정을 했어요. 해서 저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하고 협상을 한 거야. 그래서 결론이 진정을 취하게 한 조건으로 공사 대금 중에서 5천만 원을 의뢰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그 말이야. 진정을 취하게 한 조건으로 공사 대금 중에서 일부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갑은 5천만 원 의뢰에게 주면 안 되겠죠? 그게 우리 상식이죠? 그러면 이게 5천만 원 안 주려면은 여기 5천만 원 치면 약정을 무효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봐. 1. 요 약정은 104조에서 무효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세요. 104조에서 무효가 되나요? 눈치만 빨라도 객관식은 5점 묶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줬어. 지금 내가 뭐다가 이걸 예를 들어줬나요?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의 경우는 처음부터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없는 계약이 아니니까 불공정한 법에서 무효가 될 수 없다. 그걸 가리키면서 요 얘기가 나왔죠. 보세요. 갑이 공사대금서 5천만 원 을에게 지급을 한 것은 무상으로 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증여예요. 그러면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의 경우는 104조가 적용될 수 없잖아. 따라서 불공정한 법에서 무효가 될 수는 없어. 그러면 유효냐 이 약정이. 방금 결론은 내려놨잖아. 5천만 원 주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방금 서울대 또 뭘 가르치면 여기 있잖아.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이라고. 따라서 104조 요건을 못 갖추면 불공정한 법에서 무효는 될 수 없겠지만 103조에서 무효가 된다고. 방금 가르쳐줬죠? 바로 이거야. 이 경우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104조는 적용될 수가 없어. 그 대신 몇 조로 넘어가냐? 103조로. 따라 눈으로 지금 당연한다는 거예요. 거기 다시 의인안에 뒤에 언더란에서 2000년 2월 11일자 판례죠.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인데 이 판례가 확인했나요? 2000년 2월 11일이죠. 그 다음 시험에 절마에 출제가 되는 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 증여의 경우에 104조가 적용될 수 없다. 2000년 2월 11일자 판례죠. 날짜 똑같죠. 같은 판례예요. 그 다음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 8페이지 펴보세요. 밑에서부터 가로친 나번 보세요. 가로친 나번에 판례 2개 언더라인 쳐졌죠. 뒤쪽 판례 날짜 확인하세요. 2000년 2월 11일이죠. 그 3개가 다 똑같은 판례예요. 그런 다음에 8페이지 나번에 두 번째 판례 봐보세요. 방금 가르쳐준 판례 거기 있잖아.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조사하처럼 도급한도 초과했다 진정서를 제출해놓고 궁지에 빠뜨린 다음 진정을 취하게 한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으라는 약정은 반사 질서로서 무효다 그 이야기죠.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공부를 하는데 그게 아니야.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이다 정깨우치고 따라 104조 요건을 못 갖추면 불공정한 법에서 무효는 안 되지만 103조에서 무효가 된다. 그게 바로 요 사건이라고 말이야. 요거는 5천만 원을 공사대금증 5천만 원 지급을 한 것은 증여이기 때문에 104조에서 무효가 될 수는 없지만 대신 이거는 몇 조로 넘어가서 무효가 된다? 103조. 아까 8페이지 판례가 요 사건이고 행정관이 진정하고 진정을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주기로 했다. 무효. 따라서 5천만 원 줄 필요 없다. 결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민법 공부야. 이런 걸 하나씩 깨우쳐 가라가 말이야. 유학적 공부에서. 그래야 수준이 D나 E급에서 B 정도로 올라가. 이런 거에 관련자 사고를 줄 아셔야지. 이런 걸 알면 행복해져. 아, 공부가 재밌구나 그러고. 그죠? 세계 판례를 연결제 사고하셔야 돼. 그 다음 거기서 적용부 동그라미 이보다 두 번째 봐. 경매. 이것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물어봐요. 경매의 경우도 이게 몇 번 유찰이 되면은 감정평가 1억짜리가 한 단돈 3천 몇백만 원 낙찰되고 그랬잖아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불공정한 법률상 무효가 될 일 없겠죠. 왜? 경매는 법원의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거 모르고 틀리면 그거 안 되고. 주관적 요건 궁박 경솔 무교험 상태에 있어야 된다. 궁박을 개념하고 그 다음에 요즘 시험에서는 무경험의 개념 2002년 10월 20일자 이걸 많이 물어본다고 가르쳐 줬으니까 또 예의 들어줄 시간 없고 정리 딱 하고 세 가지 다 갖출 필요 없고 하나만 갖춰도 된다. 동그라미 2번 특히 신경 써야 되고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교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폭리자가 이를 악용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대리의 경우에 이제 설명 하나 더 알겠죠. 궁박은 누구를 표준으로? 본인을 표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계약책이란 대리를 표준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대리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백사도 물어보고 정리 딱 하고 입증 책임은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으로는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되고 요걸 얘가 악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요건을 갖춰야지 이게 무효가 되는데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싸그리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피해자겠죠. 피해자. 폭리자가 부처님도 아닌데 무효 주장해서 돌려준다고 생각 안 할 것이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할 것. 특히 급부하고 반대급부사 현저한 불균형에 따라서 피해자 공박경설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하나하나 다 입증해야 돼요. 따라서 세트로 묶어서 피해자가 입증할 것,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는 언제기로 판단할 것인가. 이게 최근 판례인데 유달리 많이 물어봐요. 이것도 아까 반사실생이냐 여부는 언제를 기로 판단하는가? 법률행위 실기로 판단하는 것이.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가 여부도 언제를 기로 판단하라? 법률행위실을 기준으로. 이 합정 과정에 다 예도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예도 들을 시간 없어. 그 다음 효과면에서 반사질생이가 무효이고 절대 무효듯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절대 무효예요.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도 대항할 수 있어요. 있다고. 절대 무효니까. 근데 아까 뭔만 조심하시고, 이중매매의 경우는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불법원인 급여 규정이 적용되면 반사적으로 상대방의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제3자는 이런 경우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거하고는 구별을 좀 하셔야 돼. 따라서 요거에 난 당초 여러분을 믿지를 못하니까 다 틀고 나오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를. 반사질상이야 무효다.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다. 공이 절대 무효예요. 무효를 가지고 선의삼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매매의 경우도 제2매수업때 양도한 제3자는 선의도 보호가 안 돼. 그런데 뭔만 불법원인 급여규정 746조가 적용되는 경우 적계약 처리했다, 도박계약 처리했다, 상대방 이행했다, 그럼 상대방의 소유권이 넘어가 본다고. 그럼 반사적으로 상대방의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 경우는 제3자는 선악불문화 소유권 취득이에요. 요 계약 자체가 반사성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이 경우는 선악불문화 소유권 취득. 이 경우하고는 구별하는 거죠. 진짜 집에 가서 이런 것 좀 연구하면 여러분 실력이 B 플러스 정도로 올라가. 이렇게 저 밑에 D 뭐 E에서 헤매다가 이런 정도로 탁 올라간다고. 그러면 점수도 70점 80점 수준은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 이런 걸 정확히 깨우치면. 유학 강의하면서 이런 걸 정확히 지금 깨우치고 넘어가자는 거야. 우리 기본서가 워낙에 막 엉망진창이니까 이런 걸 유학집 통해서 일목이랑 정리 정도는 좀 하자. 그래야 30점 올리니까. 그 정도에서 알아듣을 거야. 그 다음 나번은 설명 생략하고 다번 요게 요즘 시험에 쏟아 나오죠. 104점 물어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는 무효인이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인은 안 되는 거야. 반사일생한 무효인 경우도 추인은 안 되죠. 무효인 법률 유효를 하겠다는 의사표 추인이잖아. 그건 안 되잖아. 어제 가르쳐줬잖아. 그 대신 최근 2010년도 판례 무엇은 돼요? 전환은 허용이 되죠. 불공정한 법률과 무효인 경우도 전환은 허용이 되잖아요. 그 사례가 요 사례니까 시험에 쏟아 나온다. 그렇게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야. 요 갑이 재건축 사업조합이고 재건축 사업조합.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요 토지가 꼭 필요하고,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의뢰한 놈이 소유하고 있고,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재건축 사업조합은 이 토지도 필수적으로 취득 필요한데 그 사실을 알고서 얘가 뭐 했다? 시가보다 서너 배 비싼 금액으로 매매를 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요거 사연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조합이지만 계약은 104조에서 일단 무효가 되고, 근데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더 이상 재건축 사업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를 불러서 이제 조정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매대금을 적정 금액으로 모여서 감액을 시켜서 계약을 유효를 하자 그 말이야. 재건축 사업을 계속 시행하도록 쓰도록 해서 이제 불공정한 법률과 무효인 경우에 그거를 그대로 유효를 하자. 요거는 안 돼. 추인은 안 되는 거죠. 그 대신 매매대금을 적정금으로 감액을 시켜서 무엇은 허용을 하자? 전환은 허용을 하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그 다음 라번은 설명 하나도 아까 있고, 최근 판례 그 위에 다번 판례하고 똑같은 판례 날짜 똑같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무효인 경우에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불제소 합의를 하는데 이런 것도 불공정하니까 똑같이 무효다. 여전히 소송 제기해서 피해 구제받을 때 고스토리죠. 근데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알아는 들릴 실력은 되죠. 요즘에는
인간적으로. 그 다음 뒤에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권, 효력 요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로서 법률행위 해석이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이 해석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목적어 확정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해석 문제죠.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이 안 되면은 일단 목적을, 이 목적을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 내용이라도 이야기를 하니까 목적을,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해석이고, 해석을 통해서도 목적을 확정할 수 없으면 비로소 무의로 돌아가죠.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확정 문제하고. 기억나는 표정 좀 지으세요. 그러면 이거 총 찍어다 세월 다 가. 그 물권법 강의 못 해줘요. 그저께 가르쳐 준 거예요 전부. 그것도 3번씩이나. 다시 앞으로 돌려서 4페이지 보면 있잖아. 그거 목적 확정자 가로친 2번에 써놨잖아. 그 언더라인 쳐가지고.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확정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게 해석이라니까요. 그 언더라인 쳐놓은 거 그거 써놨잖아.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해석을 통해서 목적을 확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무효가 된다. 그래서 관련 문제로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고, 이 해석도 이제 거기에 이제 총설 부분에는 이제 이런 소리가 쭉 씌어 있으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법률행위 의미나 내용이 불분명할 때 그 의미나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을 해석을 하고, 법률행위 핵심 요소는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해석하는 것은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불분명, 불명료할 때 해석의 필요성이 생기는데, 의사표시가 언제 불분명, 불명명하냐? 지겹도록 가르쳐드렸어. 우리가 의사표시가 노래 부르는 것도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그 의사의 예부적 표현을 볼 수 있는 표시행위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의사표시 성립이 된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게 이코르가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경우니까 해석의 필요성이 생긴다. 따라서 이 갑이 자기 토지를 6,500만 원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고, 눈 안 보이고 표시는 깜박해서 5,600으로 했다. 여기에 이제 청약 의사표시로 얘한테 표시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5,600을 보고 사겠다고 승낙 계약이 성립됐다. 근데 계약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매대금이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한데요. 표의자 실제 의사는 6,500, 표시는 5,600. 매매대금을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실 것인가, 의사표시 의미나 내용이 불분명하니까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게 법률행 해석. 그러면 어떤 해석 방법을 취하냐에 따라서 매매대금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 나오게 된 것이 해석 방법이고, 이 일련의 과정을 언더라인 다 쳐놨어. 시험 문제 그 언더라인 식으로 쭉 순서도 나오니까 그 판례까지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다 알아들 것이고, 문제는 가로친 3번만 제대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요즘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여기 칠판에 사례를 놓고 잠깐 봐보세요. 여기에 6,500에 팔겠다고 내심을 의사하셨다. 표시는 5,600을 했다. 이게 나온 순간에 공부 못한 사람은 주특징은 착오네? 이렇게 먼저 떠올린 사람. 여기 표시상을 착오잖아요. 표시 잘못했잖아요. 착오네? 이렇게 떠올린 사람. 그러나 착오에 앞서 항상 먼저 무엇을 해봐야 된다? 법률행 해석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고, 이걸 요즘 시험에 지겹도록 출제한다고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해석의 결과 표의자의 진의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면 착오 문제는 안 생겨요. 따라서 법률행 해석은 뭐에 앞선다? 착오에 앞선다. 이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요 말이나 마찬가지로 유명한 법격언이라고 말이야. 이걸 깨우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근데 이런 말 들어보면 기억도 안 나요. 큰일 났다고 지금. 그러면 내가 물권법을 기억을 못한다는데 이해가 갔는데, 물권법은 이거 대면 강의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학원 폐쇄시켜버리고 2주인가 3주인가 강의 안 했기, 동영상 보라기 때문에. 근데 이 총칙은 다 해줬어. 입문과정 한 번 했지, 1월달에 했지, 3월달에 했지. 제일 많이 했는데 기억도 못 해보면 무치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이런 걸 이제 전제해서 이제 문제를 딱 주어주니까, 얘를
지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사, 실제 의사를 말하죠. 진위를. 내심적 효과사 말 알아듣죠? 내심적 효과사를 알고 있는 경우 실제 의사에, 여기서 실제 의사는 6,500에 팔겠다고 의혹한 의사, 요거를 상대방이 알았다고 말이에요. 얘는 이제 계약서는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사전 계약 교섭 과정에서 충분히 6,500에 판다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5,600으로 잘못 표기한 것은 6,500은 명백한 오기라는 걸 잘못 기재했다는 것을 얘도 안다고 말이야. 따라서 상대방이 표의자 내심적 효과서를 알고 있는 경우 6,500의 판단을 알고 있다. 그럼 매매 대금은 얼마로 확정이 돼야 되고 6,500만 원으로. 이런 거를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 방법 그러죠.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사, 실제 의사, 진위가 무엇인가를 밝혀서 해석하는 방법을 자연적 해석 방법. 표의자와 실제 의사가 뭐냐 이걸 밝혀서 해석하는 방법 6,500 자연적 해석. 근데 이런 경우는 크게 드물다고 가르쳐 줬어요. 따라 대부분의 경우는 얘가 이자 실제 의사를 요거는 내심에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이에요. 모르는 경우가 사전에 계약 교섭권도 충분히 안 거치고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표의자 내심적 효과서를 모르고 있는 경우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매매 대금이 상대방 눈에 보이는 대로 얼마로 확정이 되고 5,600으로 확정이 되고 이런 거를 무슨 해석 그래요? 규범적 해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다시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된 대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 5,600 규범적 해석. 따라서 내심적 효과서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 방법은 표의자 시각에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고 규범적 해석은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된 대로 법률 성립 인정하니까 상대방 눈에는 요건 안 보이고 요것만 보이죠.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고 그러면 착오 문제가 여기서 요즘 시험에 쏘나오는데 여기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고 6,500으로 매매대금이 정해졌으니까 취소할 일이 없잖아요. 당사자 진위들 효과가 발생됐으니까. 그래서 규범적 해석의 경우 6,500으로 확정이 되면 얘는 원래 6,500에 팔려고 했는데 매매대금이 5,600으로 확정이 되니까 이렇게 팔면 경제적으로 불리하죠. 이 불리익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두게 된 것이 꼬우면 이럴 때 뭐 하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라. 규범적 해석의 경우에 착오 문제가 비로소 발생이 되고 이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되고 이거 갖고 놀라고 그랬죠. 왜? 따라서 그 법률 해석 방법 자연적 해석 여기 표의자 식의 세상은 가로 1번 표의자 진위 내심적 효과서를 밝혀서 확정하는 것이다. 실제 의사가 뭐냐? 이때 이제 자연적 해석 방법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케이스인데 가로 열고 닫고 당사자 진위가 일치가 되면 뜻풀이 오표시 표시가 잘못되더라도 무해 계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런 걸 오표시 무효원칙 그러는데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연적 해석 방법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은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시각에서 규범적 해석 할 수가 없죠. 이거는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탐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적 해석에 적용되는 거 당연히. 물론 이런 말도 못 알아듣겠지만 공부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따라서 이제 문제는 그 밑에 판례죠. 우측까지 93년 10월 20일 판례가 열 몇 번 시험에 출제된 모델이 되는 오표시 무효원칙에 적용되는 모델이 되는 판례죠. 따라서 잠깐 칠판. 이 자연적 해석이 이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데 여러 번 이야기해서 그 이유까지도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게 중에 이 오표시 무효 원칙에 적용되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반사적으로 자연적 해석 방법에 적용된다 그 얘기인데 판례 내용이 이런 것이고 다 알고 있겠지만 기억만 간단히 대사를 보고 바로 넘어가자 말이야. 갖고 할 두 사람이 원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실제 합의를 했는데 지번 등에 차고 일으켜서 이 차고란 말을 꼭 넣어놓죠. 지번 등에 차고 일으켜서 옆에 붙어있는 Y 토지를 목적물로 계약서에 잘못 표시를 했고 Y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 토지 매매에서 계약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토지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물이 어떤 거냐, 이게 더 중요할 건데, 목적물이 지금 불분명 X냐 Y냐 따라서 해석을 통해서 요거다 확정을 지어두는데, 여기서는 요게 해석 문제. 그러면 이 판례와 관련해서 이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오표시 무해 원칙을 여기에 정식했다는 겁니다. 당사자 진위가 일치가 되면 이 사람들은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가 되었어요. 진위가 X 토지로 일치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에 오표시 설사 Y 토지로 목적물을 잘못 표시하더라도 무해, 요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당사자 실제 의사대로 X 토지가 목적물 확정이 되니까 이런 해석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자연적 해석 방법. 따라서 오표시 무효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계약서 잘못 표시되더라도 이 계약의 성립은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반사적으로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때 특히 사례 문제 풀 때 사례도 하도 많이 출지 않으니까 칠판 거기에 읽으면 더 헷갈려. 거기는 갑이 목적물로 되어 있다고. 나는 갑을 사람을 해놨잖아. 거기 읽어보면 묻지대요.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판례에 이제 갑을로 되어 있으니까 그 판례 원본을 써놨고, 보통 사례는 막 갑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판례는 갑을이 뭐로 되어 있어요? 목적물로 되어 있잖아요. 나는 갑을 여기 설명했는데 그거 쳐다보고서 묻지대냐고. 요거 봐야지. 안 그래요? 그 칠판 설명할 때 칠판 보시라고. 일부러 보통 사례는 이제 목적물을 영문으로 사람을 갑을로 내요. 요거는 이제 판례가 갑을 목적물로 해놨기 때문에 원본을 그 써놓은 것이고. 그럼 이제 요 경우 이제 지금 X 토지가 목적물 확정, Y 토지는 이제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결과 일단 사례 문제 푸는 요런 Y 토지에서 을앞을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요거는 목적물 아니니까 원인무효. 따라서 을은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일단 못하고, 대신 을은 갑에게 X 토지에 대해서 X 토지 요게 목적물 확정됐으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하면 되고, 그다음에 꼭 물어보는 거, 얘가 저 소유자가 아니면서 Y 토지에 대한 등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가 제3자에게 Y 토지에 팔았다. 얘는 Y 토지에 소유권 취득이나 당연히 물어보게 됐고, 묻는 이유는 부동산의 경우에 우리 법조상으로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는데 요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얘가 지금 Y 토지 등기 가지고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무고르자 명의 등기 공시방법 신뢰한자 보호가 되는가.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방법 신뢰한자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하고, 따라서 갑은 병에게 Y 토지 내 거니까 팔아내라 등기 마소 청구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 반드시 함정으로 물어본 것이 착오 문제고, 갑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꼭 지문에 넣는데 이 경우는 착오 문제는 발생될 일이 없고, 자연적 해석의 결과 원래 당사자가 바라는 바대로 X 토지가 목적물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따라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뭐가 발생 안 된다, 착오 문제가 발생 안 된다, 갖고 놀아야 돼요. 법률형 해석이 뭐에 앞선다? 착오에 앞선다. 외관상 형식적으로 착오처럼 보이더라도 해석의 결과 파유자 진위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면 착오 문제는 발생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놀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마지막 줄이 핵심 연대라. 이제 판례 다음 줄에 이 경우 표의자는 착오류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을 갖고 놀란 거예요. 그 다음 규범적에서 의사표식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된 대로 법률형의 성립 인정한 해석 방법이다. 가로 1번의 뒷구절, 이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갖고 노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가로친 2번에 이런 거는 규범적 해석이 허용이 안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시각에서 규범적에서 할 수가 없죠. 이거 자연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상대방이 표의자 내심 효과사를 한 경우, 아까 얘기 들으면 이거 사례 물어본다는 거예요. 6,500, 5,600 해놓고 얘가 이자 실제사를 알고 있다. 이런 경우는 매매대금 6,500으로 확정된 거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규범적에서 뭐 한다고.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정말로 합격하기 힘들어요. 이런 거를 못 알아듣고 시험에서 냈을 때 이 전제요건을 딱 주어놓고 우리 시험에 사례를 내는데 공짜로 주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외운 사람 못 붙는 거예요. 그냥 엄청 답답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이해하면 이게 공짜 문제인데 이 정도 했으면 안 틀리라 보고,
그 다음에 가로친 3번에 판례로 나왔어요. 2001년 5월 29일자까지. 요게 한 10번 넘게 시험에 나왔는데, 총칙에서, 대리에서, 계약법에서. 그러니까 가로친 3번 판례가,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경우 모델은 판례인데, 요 2001년 5월 29일로 지금 판례 사건 번호 날짜가 붙어 있죠. 40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대리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묻는 거야. 딱 40페이지 보면은 박스에 참고해서 타인명의 법률행위에 써 있죠. 찾나요? 가로 1번의 첫 번째 날짜 보세요. 2000년 5월 29일이지. 확인했죠? 지금 17페이지에 판례 날짜 2005월 29일 똑같죠? 똑같은 판례예요. 이게 10번 넘게 나온 거는 대리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관련적 사고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규범적에서 중요하다 써놓고 대리 문제 연결이 되니까 공부하는 거는 40페이지에서 세트로 묶어서 정리한다 그 말. 그래야지 이해가 돼. 내 말 알았나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따로따로 놀아보면 실력이 안 늘어. 혼자 공부할 때 대비하시라고 그러니까 알아서들 거기다 P40으로 연결 이렇게 써놓든가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다 어른인데 지금 몇 달째 겪고 살면서 이게 나는 근데 따로따로 하려다 공부에 따로따로 찢어갖고 할 사람은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다 어린이에요 여러분이. 그 다음 보충적 해석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앞전 과정에서 한번 가르쳐 줬으니까 궁금하면 동영상 보면 되고 시험에는 요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서 그 표준이 나왔죠.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는 하나도 안 써주고 통째로 빠져있죠. 해석의 표준 부분이. 이유는 있어요. 이 법률행 해석이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해석 방법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 제2번서는 해석 방법이 나왔죠.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이런 게. 근데 옛날에는 법률행 해석의 표준이 종종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안 나온다고 해서 기본서에는 이게 통째로 빠져있다는 거예요. 통째로. 한 줄도 안 썼죠. 책 찾아보세요. 없어. 그렇다고 통째로 빼버리면 안 돼. 시험에 요즘에는 덜 나오더라도 설명을 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요약집에는 써놓은 거예요. 해석의 표준은 뭘 말하냐 그러면 법률행위를 해석을 할 때는 뭘 참작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참작 사유를 말해. 거기 이제 순서가 정해진데 첫 번째로는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계약 체결하는데 뭐 때문에 계약 체결했을까? 그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에 맞도록 해석을 하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뒤에 넘겨보세요. 사실은 간섭이라고 되어 있죠. 됐나요? 법 공부한 사람이 간섭하고 간섭법은 구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나 이런 걸 다 가르쳐 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시험에 좀 별로 안 나오고 가르치면 짜증내니까. 근데 안 가르쳐 주는데 쉽게 거래 관행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뭐로 이해하면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약 체결할 때 대한민국 사람 주특징이 있어. 법은 하나도 몰라. 법은. 그렇지만 내가 어떠한 업종에 오랫동안 종사하면 그 업종에 통용되는 거래 관행은 본인이 박사라고 생각을 해.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한다. 잘 알아. 법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도 보통 뭘 참작해서 계약 체결을 많이 해요? 그러죠. 그거야. 그 계약에 체결된 장소나 또는 그 업종에 해당이 되는 거래 관행을 참작해서 계약을 많이 체결한다고. 그러니까 계약 의미가 불분명하면 뭘 참작해서 해석하라는 거. 거래 관행을 참작해서 해석해라. 그거를 사실은 간섭이라고 써놓은 거 책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라고 거래 관행. 계약의 내용은 주로 그 계약의 거래 관행이나 관습을 토대로 해서 주로 형성이 되니까 의미가 불분명하면 거래 관행 참작해서 해석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의규정을 참작해서 해석하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신의 성실 원칙이나 조리는 사회통념을 말해요. 조리란 말에 사회통념. 다 최종적으로는 법률의 의미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사회통념, 조리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참작해서 신의 측에 맞게 해석해라.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걸 언더라인 쳐진 것들을 주로 한 번씩 물어봤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출제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기본서에서는 싸그리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있으면 한 번쯤 읽어보라는 거예요. 나 시간도 넉넉하면 다 설명해 주겠지만 나도 그럴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 제3절.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요? 효력요건에서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를 쭉 살펴본 거예요. 목적과 효력요건 4가지를 관련 문제로서 법률행 해석까지. 그 다음 이게 끝났으니까 두 번째 효력요건,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그래야 효력요건 갖췄으니까 효과가 발생한다, 그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그래야 실제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것도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뒤집게 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면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을 보면 이렇게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가지 거를 법에 규정을 해놓고, 먼저 107조의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해서, 108조의 허위표시에 관해서, 109조의 착오에 관해서 이 3가지는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줄여서 이런 걸 이제 법조문에서는 의사의 흠결 이렇게 압축시켜서 법조문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의사의 흠결 그러면 뭐 떠올리면 되고, 이 3가지를.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110조에다가 사기, 강박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다고 말해서 여기 107조부터 110조까지 진연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4가지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요 2가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이다, 요 이야기예요. 먼저 이제 그 앞에는 요즘 별로 안 나오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고, 진연 의사표시는 이런 걸 말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건데, 먼저 107조 진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다시 하게요. 이것만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립니까? 지금 우리는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공부하는 거예요. 효력요건 못 갖춘 경우니까. 따라서 진연 의사표시든 허위표시든 착오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것, 요거는 공통적인 요건이에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일치해버리면 효력요건 갖춘 거니까 요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요걸 염두에 두셔야 돼. 꼼박하면 요것만 하고 요거 다 잊어먹으니까. 요거는 진위 아님을 알고 사는 의사표시니까, 예를 들면 요런 게 문제가 되고 우리 법은 이렇게 규정해놨고, 갑이 의뢰한 여자에게 실제로는 아파트를 공짜로 주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데, 이거는 내심에 들어있어요. 내심으로는 증여하자는 의사가 전혀 없는데 얘를 꼬시기 위해서 증여하겠다고 표시했다, 그 말은. 그럼 이자의 실제 의사하고 내심에 드는 거, 표시는 일치하지 않죠. 내심에 드는 실제 의사는 공짜로 주고 싶은 생각 없다. 근데 표시는 증여하겠다. 의사 표시 일치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표의자가 요게 진위 아님을 알고서 의사 표시를 했죠. 얘는 지 의사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걸 알면서 요거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진위 아닌 의사 표시, 요게 줄여서 비진위 표시. 그러면 둘이 이제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보여줄 것인가? 요게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 상대방은 표의자 실제 의사는 대부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표시된 것만 얘는 알죠.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고, 따라서 107조 1항 본문 진연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요 증여 의사표시가 원칙 유효니까 실제와 달리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의무가 있다. 아파트 공짜로 주어라. 다만 이제 107조 1항 당사에 참 법을 잘 만들어놨죠. 왜를 하나 규정해놨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증여 의사표시가 표의자 진위가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다 그 말은 악이란 소리고, 알 수 있었다, 주의무를 기해서 알지 못했던 거니까 알을 수 있었다 그 말은 과실로 표기가 되죠. 이런 경우는 상대방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진여 의사표시는 외적으로 무효다. 이 경우는 이제 이 증여 의사표시가 무효니까 증여할 필요가 없다. 얘를 거꾸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여 의사표시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이고, 그 보세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고, 이런 진여 접근을 하게 되면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고, 이런 게 요건이고, 시험과 관련해서 이건 아주 쉬우니까 먼저 그 19페이지에 보면은 진연 의사표시는 이런 것마다 개념 써놓고, 진연 의사표시에서 진위의 개념을 쭉 써놨죠. 다운대란 쳐놨죠. 2002년 10월 27자 판례 가지고
요거는 구절구절 나누어서 우리 시험에 지겹도록 출제되기 때문에 한 구절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다운더는 쳐놓은 거예요. 구절구절 바꾸어서 번갈아가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내용은 이런 것이고, 내용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요. 갑이자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강박을 했어요. 강박을 해가지고 토지를 증여를 한 사건인데, 너 토지 공짜로 안 주면 죽여버릴 거예요. 강박해서 토지를 증여를 했는데, 이 사람은 공갈 협박을 당해서 증여를 하기 때문에 본심은 그 판례 내용 이게 들었죠.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증여 의사표시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진연 의사표당이 되는가? 이걸 분석하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진의 개념을 어떻게 보나 따라서 논리적 결론이 달라지니까 이거 한 번만 신경 써서 해보라는 거예요. 진의 개념을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다면, 자, 제일 앞줄에 쓰였어. 그 진의 개념,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말한다. 찾나요? 그 밑에 줄,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요걸 여기다 대입을 시켜야 돼. 먼저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 진의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 판례는 이렇게 보지 않는데, 그러면 이게 비진의 표시가 되는가? 자, 얘는 강박에서 토지를 증여했기 때문에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했죠. 그러면 진정으로는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진의를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전제를 했죠. 판례하고 반대로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는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없죠. 근데 표시는 뭐였어요? 증여하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비진의 표시가 돼버려. 이 말 어떻겠나요? 근데 판례는 진의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말한다, 요리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을 이렇게 대입시켜보란 말이야. 얘는 공갈 협박을 했기 때문에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을 가지고 있지만 증여하겠다는 생각을 했냐 안 했냐, 요거 묻는 거예요. 본심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은 가지고 있지만 증여하겠다는 생각은 했다는 거예요. 진의는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대로 뭐였고 증여하겠다고 표시했고, 그러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해버리잖아. 의사표시 일치해버리면 비진의 표시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요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요게 지금 뒷구절까 뒤에 거 따라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으로 잠재됐다도 뒤에 거 쭉 있잖아. 그 구절을 다 물어보고 다 써놨어 거기서. 근데 마지막 결론 보세요.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를 한 이상 증여 내심 효과사가 결정된 것이 할 수 없다. 결론 이렇게 다 판례가. 그 어쨌다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요 생각은 있으니까 요가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 이야기라고 판례 내용이. 그러니까 별표치고 예합이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깨우쳐야 되니까. 증여 내심 효과사가 결정된 것이 할 수는 없다. 내심 의사가 있다니까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그 생각대로 표시했고 의사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니까 비진의 표시 아니다 그 이야기라고 결론이. 그 다음 두 번째, 채무 부담액에 대한 명의대여, 이 판례를 완벽하게 소화시켜서 정리하라고 신당부를 했는데 우리 기본세를 엉망으로 됐기 때문에 요거에 실제로는 갑이 금융기관, 요 금융기관은 주로 상호신용국이라고 그랬죠. 대출을 1,000만 원 받았는데 나는 대출 한도가 초과돼서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친구 병의 명의를 빌려서 얘 앞으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명의 대여자, 형식상의 주체무자, 실제로 대출 받고자 하는 자, 실적인 주체무자, 둘이서 대출 계약 체결했다. 명의 빌려준 애하고. 요게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가 되는가? 그걸 묻는 판례죠. 핵심이 뭐라고 그렇게 줬나요? 여기서 형식상 주체무자, 명의 대여자에게 내심으로 채무를 부담했던 의사가 있냐 없냐, 요게 핵심 포인트죠. 근데 판례는 원칙, 얘는 명의 대여준자. 왜 명의를 빌려줬다고 그렇게 줬나요?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했던 의사가 있으니까 명의 빌려준 거야. 그 다음 표시도 대출계약 체결, 채무를 부담하겠다 표시했으니까
진위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니까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그 이야기죠. 이걸 원칙을 정확히 깨우치는 신진당부에서. 따라 제일 밑에 두 줄. 참호부담에 대한 명의 대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 대여자는 그 다음 줄 핵심 포인트죠. 참호부담 뭐 진위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뭐하니까? 일치하니까 비진위 표시 아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정확히 깨우쳐야 돼요. 얀매로 어용경하면 절대 문제 못 푸니까. 핵심은 뭐라고요? 요 명의 빌려준 A에게 왜 빌려줬냐 그 이야기죠. 내심으로도 채무를 부담했던 의사가 있으니까. 진이 부담했다는 표시 있고 그 다음 대출계약 치렀으니까 표시도 채무를 부담 표시했고 진위와 표시 일치하니까 비진위 표시 아니다 그 이야기. 이걸 정확히 깨우치셔야 돼. 이 원칙을 항상 원칙부터 물어보니까. 그런 다음에 뒤에 거기다 저 측에서 부연 설명해놨죠. 판례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서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핵심 문제 그 다음 줄 건다는 저는 부분이 핵심이죠. 그와 같은 채무부담 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할 수 없으므로 내심으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으니까 명의 빌렸다 그 이야기예요. 깨우쳤나요? 그 핵심 구절 원단을 잘 이해하시라고. 따라서 결론 명의 대준 자가 요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 변제 책임진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나중에 만기 도래하면 금융기관은 형기성 주채무자 얘한테 1,000만 원 갚으라고 청구하고 그럼 얘는 책임지고 1,000만 원 갚아야 된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친구 위해서 명의 빌려주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본인이 독박쓰니까. 핵심 요지 잘 깨우쳐야 돼. 그 다음 요건은 뭐 시험에 듣고 물어볼 거 없으니까 아까 다 가르쳐줬잖아요. 의사표 일치하지 않은 거 가로 2번 3번 불일치를 표적 알고 있을까. 물론 그 전제로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이유 동기 물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효과에서 원칙 유효다. 동그라미 외에 동그라미 1번 백수량 단서 상대방의 표의자 진념을 할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무효다. 그 이야기고 이에 관련된 판례가 근로자가 실제와 달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판례들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 판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다 가르쳐 줬어. 책가지는 엉망으로 돼 있는데 거기 써놨잖아. 그 다운표. 판례는 사용자 진행에 강요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경우에 일정한 법률을 전개한다. 즉 해가지고.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된다. 그거 써줬잖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시 예습 안 하면 못 따라와요. 예습을 꼭 하셔야 돼요. 예습을 꼭 다음 시간에 대리까지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대리까지 예습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러면 못 따라오니까. 총칙은 이제 대리만 끝나버리면 공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빨리 1시간 빨리 물권법 공부를 해야 되니까 꼭 예습해 오셔야 돼. 그리고 이 요약집으로 정리 한 번만 딱 해버리면 30점 올릴 수 있다니까요. 지금 막 40점 이제 가락에서 간당간당한 사람도 바로 7점 올릴 수가 있어. 그 대신 예습을 꼭 해오셔야 돼. 내가 간당간다는 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가두니까 예습만 좀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고생 많이 했네.